이혼 서류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단 3분 후 시어머니는 상간녀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저택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은 내 것이다. 심장이 쉬는 듯 했지만 저는 울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희 집사님이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사모님께서 남기신 말씀, 예단 30억을 회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순식간에 저택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시어머니와 상간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통쾌한 반전은 과연 그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묵직한 법정 문이 등 뒤로 닫혔습니다. 그 건조한 소리는 제 8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원 복도에는 퀴퀴한 먼지와 오래된 서류 냄새가 가득했지만 제게는 그것이 자유의 향기였습니다. 눈물과 수많은 불면의 밤, 상처로 굳어버린 심장을 대가로 얻은 값비싼 자유였죠. 불과 몇 분 전까지 남편이었던 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옆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방금 이혼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듯이 우리는 사랑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사랑도 귀한 도자기 같아서 한번 깨지면 아무리 붙여도 보기 흉한 금만 남을 뿐입니다. 저는 차가운 화강암 계단을 내려오며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 택시를 타고 임시로 구해둔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가야겠다고. 제 인생을 다시 정리할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민준 씨도 거짓된 가족 식사도 시어머니의 날 선 잔소리도 없는 그런 곳이요. 하지만 세상은 단 1분도 저를 가만두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제 구두굽이 보도블록에 닿는 순간 한 인형이 거대한 산처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 김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제 결혼을 파탄낸 상간녀 아름이 보란 듯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총알 같은 눈빛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지난 8년간 단 한 번도 저를 고운 시선으로 봐준 적 없던 바로 그 눈빛이었죠. 멈춰라. 어딜 가려고. 그녀의 목소리는 공기마저 부식시킬 듯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말없이 지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제가 어디를 가든 제 자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머님이라는 마지막 단어에 힘을 주어 지난 세월 동안 애써 지켜온 며느리 역할과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민준 씨는 어린애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어머니를 말리지도 못했죠. 그는 언제나 그렇게 우유부단한 남자였습니다. 아름은 제 태도를 보더니 한 걸음 앞으로 나와 김 여사의 팔짱을 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언니 정말 가려나 봐요. 우리 집 재산 전부 들고 새 출발하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녀를 쏘아봤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그 속은 뱀처럼 악독했죠. 그녀는 값비싼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 피땀 어린 돈으로 민준 씨가 사준 것이 분명한 옷이었죠. 우리 집 재산이라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난 당신 집에 어떤 관련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폭풍은 김 여사가 앙상한 손을 제 앞으로 내밀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말 잘했다. 가기 전에 옛날 결혼식 비용으로 쓴 5천만 원 내놓고 가. 내 아들 손해보게 할 순 없지. 내 아들한테 시집와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혼하면서 맨몸으로 나가게 할 순 없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8년을 같이 살고 나서 결혼식 비용을 돌려달라니. 그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강도의 요구였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온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법이 집행되는 법원 바로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성은 제게 속삭였습니다. 진정해. 지금 화를 낼 때가 아니야. 저는 김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결혼식은 양가가 합의해서 진행한 겁니다. 그걸 돌려달라고 할 권리는 없으세요. 권리가 없어. 김 여사는 제 얼굴에 침까지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서 권리를 따져. 8년 동안 그 집에서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먹고 자면서 새끼 하나 낳아주지 못했잖아. 이제 와서 그냥 가버리면 끝일 것 같아. 어림도 없지. 그녀가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제 마음속 가장 큰 상처이자 지난 세월 저를 잠엔 죄책감의 근원이었습니다. 안 가본 병원이 없었고 수많은 쓴 한약을 마셨으며 고통스러운 검사를 수없이 견뎠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민준 씨는 처음에는 저를 위로했지만 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점점 차가워지고 짜증을 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로 그 아픔을 이용해 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아름은 김 여사가 제 아픈 곳을 찌르자 신이 나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니. 아이도 못 낳으면서 분수는 알아야죠. 민준 씨랑 어머님이 언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제가 언니 대신 그 의무를 다할 거예요. 저 저택 민준 씨가 저랑 우리 아기한테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 빨리 비켜주시죠. 저희 곤란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그녀는 아직 납작한 배를 슬쩍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다분히 도발적인 행동이었죠. 그런 거였구나. 그들은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던 겁니다. 저를 빈손으로 내쫓고 새 안주인과 그녀의 상상 속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저는 마지막 남은 정이라도 기대하며 민준 씨를 바라봤지만 돌아온 것은 회피하는 눈빛뿐이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엄마가 그냥 화가 나서 그래. 일단 집에 가서 당신 물건이나 챙겨. 그 집은 어차피 결혼 전에 우리 부모님이 사주신 거잖아. 당신도 알지? 민준 씨의 말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 재산, 맞습니다. 그 저택은 결혼 전에 시부모님이 사준 것이었죠. 하지만 지난 8년간 제가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 그 집을 가꾸고 꾸몄던가요. 제 손으로 직접 가꾼 장미 정원부터 전국을 돌며 수집한 귀한 고려청자 컬렉션까지 그 모든 것들이 아무 가치도 없다는 말인가요? 제 노력이 전부 0이 된다는 말인가요? 내 물건, 저는 비꼬는 투로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내 물건이 뭔데? 8년 전 내가 이고 지고 들어온 옷 몇 벌 말하는 거야? 김 여사는 제가 아직도 버티자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뭘 더 바라는 거야? 저 집안에 있는 건 몽땅 내 아들 거야. 넌 바늘 하나, 실 한 오락이 가져갈 권리 없어. 똑똑히 들어. 저 저택이랑 그 안의 모든 물건은 이제 아름이 거야. 내가 만약 뭐 하나라도 들고 갔다간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 알아서 해. 그녀의 뻔뻔한 협박에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멈춰서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저는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들은 제 재산을 빼앗는 것을 넘어 제 인격까지 짓밟으려 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이들에게 이성적인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기로 작정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8년 전에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던 어리석은 여자 말입니다. 지옥 같던 8년의 세월은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분노를 억누른 채 세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는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나온다면 제 것이 아닌 건 미련 없이 버리죠. 하지만 제 것인 건 단돈 1원도 남겨두지 않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택시를 잡는 대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전쟁을 계획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승산없어 보이는 싸움이지만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도로 위를 미끄러지며 저를 시끄러운 도심과 그 악독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와 아름의 독설, 민준 씨의 비겁한 태도가 고장난 녹음기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몇 마디 협박과 터무니없는 요구에 겁을 먹고 모든 걸 포기할 거라고 착각도 유분수지. 그들은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함께 견뎌온 여자를, 자신의 청춘을 바쳐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켜온 여자를 너무 얕봤습니다. 처음에 분노가 가라앉자 차가운 결심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울지 않을 겁니다. 지금의 눈물은 사치일 뿐이죠. 저는 아픔을 힘으로, 분노를 투지로 바꿔야 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제 명예와 존엄성을 되찾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빈손으로 내쫓고 싶어 한다면 저는 그들에게 탐욕과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임시 오피스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문을 세게 닫고 발을 괴롭히던 하이힐을 벗어 던졌습니다. 부엌으로 가 찬물을 한 컵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저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거실의 유일한 소파에 앉아 맞은편 흰 벽을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획이 명료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저택에 미련이 없습니다. 아무리 제 노력이 들어갔다 해도 그 집은 민준 씨 명의의 결혼 전 재산입니다. 소유권을 다투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만 오래 걸릴 겁니다. 값비싼 가구나 8년간 함께 이룬 공동 재산에도 관심 없습니다. 그들에게 줘버리죠. 사람의 마음에 대해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예단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평생을 모아 모든 사랑과 희망을 담아 제 결혼식 날 주신 선물들이었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물건들은 물질적 가치를 넘어 제게 남겨진 신성한 유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온기가 담긴 물건들이었죠. 행운과 평안을 가져다 줄 거라던 붉은 만호 귀걸이, 외할머니께서 어머니에게, 그리고 어머니가 제게 물려주신 정교한 봉황무늬 순금 목걸이, 아버지가 어머니께 결혼기념일 선물로 주셨다는 유명 화가의 비단 그림. 그 외에도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소중한 것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것들은 제 것입니다. 오직 저만의 것이죠. 김 여사와 아름은 감히 손댈 자격이 없습니다. 그 생각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단 1분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녀의 성격을 잘 압니다. 한번 탐욕에 눈이 멀면 무슨 짓이든 하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그 저택에서 제 귀한 물건들을 뒤지며 빼돌릴 궁리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책상으로 가백지와 펜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예단 목록을 아주 상세하게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나하나,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름, 특징, 출처, 추정가치, 그리고 그 물건에 얽힌 추억까지. 이것이 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저는 이 목록으로 그들에게 선전포고를 할 겁니다. 칼이나 총이 아닌 오직 진실과 법으로 맞서는 조용한 선전포고를. 저는 그들이 자신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을 가장 공개적이고 창피한 방식으로 돌려주게 만들 겁니다. 제 눈빛은 단호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실패한 아내,
남편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것을,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된 전사였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책상 앞 따뜻한 노란 불빛이 백지 위로 쏟아졌습니다. 손에 쥔 펜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글자와 함께 오래된 기억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예단 하나하나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어머니가 제게 남긴 사랑의 이야기이자 메시지였습니다. 첫 줄에 저는 정성껏 썼습니다. 18K, 금태, 물방울 모양 붉은 만호, 귀걸이 한 쌍. 눈을 감자 고운 한복을 입으신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곁에 앉아 제 손을 잡고 계셨죠. 다정한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어머니는 직접 제 귀에 귀걸이를 채워주시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내일이면 남의 사람이 되는구나. 이 귀걸이는 엄마가 주는 선물이야. 만호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널 지켜줄 거란다. 어디서 무얼 하든 늘 씩씩하고 평안하게 살아야 한다. 알겠지? 그날 밤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당부를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 귀걸이는 제게 부적과도 같았습니다. 다음은 순금 5돈, 봉황 한 쌍이 새겨진 목걸이. 이건 외할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가실 때 외할머니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원하며 주셨다고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어머니는 전통을 잇듯 제 삶도 행복하고 풍요롭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그것을 제게 물려주셨습니다. 약혼식 날 어머니께서 제 목에 걸어주셨을 때의 묵직하고 차가운 순금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건 단순한 금이 아니라 우리 집안 3대 여성들의 사랑과 유산이었습니다. 새 종이를 넘겨 계속 썼습니다. 김화백의 사군자 비단, 그림 12폭 병풍. 이건 아버지가 어머니께 드린 결혼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이걸 보물처럼 여기며 늘 닫고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아빠가 아직 곁에 있는 것 같아 이걸 제게 주시기 전 어머니는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의 유품이야. 소중히 간직하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아빠가 엄마에게 준 사랑이란다. 이걸 너희에게 주는 건 너희 부부도 우리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야. 어머니의 당부를 떠올리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제 결혼은 어머니의 축복처럼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의 물건들이 종이 위에 나타났습니다. 용이 되는 잉어 무늬가 그려진 고려청자 닭이 세트, 주전자 하나, 찻잔 6, 받침 7개. 주말마다 어머니와 함께 도자기 마을을 찾아다니며 마음에 쏙 드는 닭이 세트를 골랐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새아기는 시부모님께 차를 올릴 줄 알아야 한단다. 좋은 닭이 세트는 며느리의 정성과 마음을 보여주는 거란다. 악어 가죽 스트랩에 파텍 필립 시계. 외국에 계신 외삼촌이 결혼 선물로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시계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자 품격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쉴 새 없이 썼고 목록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각 물건의 재질, 모양, 특징까지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보증서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저택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도 적어두었습니다. 대부분의 귀금속과 중요 서류는 침실의 작은 금고에 넣어두었고 다른 값비싼 장식품들은 거실과 서재에 두었습니다. 셔터 소리에 고개를 드니 밖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10장 가까이 되는 목록을 다시 훑어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깨져버린 결혼에 대한 아쉬움, 사무치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들끓는 분노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망이 담긴 이 모든 유품들이 지금 탐욕스럽고 파렴치한 자들의 손에 들어가 있다니 저는 절대로 그걸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행동해야 했습니다. 이 목록은 단순한 재산 명세서가 아니라 김 여사 모녀의 죄악을 고발하는 가장 강력한 고소장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목록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내일 저는 그 저택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순순히 물러나는 전처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되찾으러 온 합법적인 소유주의 자격으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거의 잠들지 못하고 오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단정하면서도 강인한 느낌을 주는 오피스룩을 골라 입었습니다. 화장은 역게하여 잠 못 자 생긴 다크서클을 가리고 얼굴이 더 또렷하고 생기 있어 보이게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자. 오늘 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야 한다. 저는 택시도 버스도 타지 않았습니다. 제 차를 직접 몰았죠. 외국계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모은 제 월급과 보너스로 산 차였습니다. 이것은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가 손댈 수 없는 몇 안 되는 제 명의의 재산 중 하나였습니다. 차가 거리를 미끄러져 나갈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난 8년간 수없이 오갔던 이 길이 한때는 행복과 귀가의 길이었지만 이제는 전쟁터로 향하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차가 고급 빌라 단지 정문 앞에 멈추자 안면이 있는 경비 아저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그는 늘 그렇듯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아저씨, 잠시 볼 일이 있어서요. 저는 미소로 답했지만 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와 민준 씨의 이혼 소식은 아직 이곳까지 퍼지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아 안으로 들어가 제가 직접 가꾼 부겐빌레아 덩굴 아래 익숙한 자리에 주차했습니다. 하얀색 저택은 아침 햇살 아래 여전히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앞마당 정원에는 제가 아끼던 장미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평화로운 겉모습 속에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현관문으로 다가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더 이상 제 열쇠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문을 열어줄지, 그리고 그들이 저를 손님으로 대할지, 침입자로 대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민준 씨도 김 여사도 아닌 아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얇은 실크 잠옷 차림에 긴 머리를 자연스럽게 풀어헤치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젊음이 빛났죠. 그녀는 이 집의 진짜 안주인처럼 보였습니다. 저를 보고도 아름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조롱 섞인 미소를 띠고 있었죠. 어머, 서연 언니네. 여긴 어쩐 일이에요. 민준 씨랑 어머님은 외출하셨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독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그녀를 지나 집안을 훑었습니다. 크게 변한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익숙한 가구들이 그대로 있었죠. 하지만 저는 낯선 공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름의 싸구려 향수 냄새가 제가 늘 쓰던 은은한 제스민 향을 덮어버렸습니다. 제가 아끼던 소파 위에는 남성 셔츠가 아무렇게나 걸쳐져 있었습니다. 분명 민준 씨의 것이었죠. 방구석에는 아름의 하이힐이 제가 애써 고른 페르시안 카펫 위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노골적인 소유권 주장 같았습니다. 아름은 스스로 이곳의 새 주인이 되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저는 감정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름은 어깨를 으쓱하며 관대한 척했습니다. 물론이죠. 어쨌든 언니도 여기서 살았잖아요. 편하게 있어요. 아, 아니지. 이제 이 집은 내 거니까. 그녀는 킥킥 웃으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문턱을 넘으며 마치 낯선 사람이 제 집에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름을 보지 않고 거실로 곧장 들어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저와 민준 씨의 결혼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민준 씨와 아름이 어느 해변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척 행복해 보였죠. 제가 떠나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제 존재의 흔적을 급하게 지워버린 겁니다. 그들의 잔인함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정면 대결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속에서 분노가 들끓었지만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제 고통을 아름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그녀를 더 기쁘게 할 뿐이니까요. 저는 그녀를 지나쳐 마치 현장을 검증하는 수사관처럼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새로운 침해의 흔적, 뻔뻔한 점유의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마호가니 탁자 위, 저와 어머니가 공들여 고른 고려청자 닭이 세트는 담배꽁초를 담는 잿더리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최상급 차를 마실 때만 사용하던 우아한 찻잔들은 누런 담뱃재로 더러워져 있었죠. 그 옆에는 출장길에 사온 비단 테이블보가 말라붙은 커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제 추억과 정성이 담긴 물건들은 함부로 쓰고 버릴 수 있는 싸구려 물건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귀한 장식품들을 진열해 둔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친구가 집들이 선물로 준 비취, 미륵불상은 잡지 더미를 누르는 문진으로 쓰이고 있었고 골동품 시장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조선백자 화병에는 조잡하고 촌스러운 조화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물건을 쓰는 것을 넘어 무식함과 천박함으로 그것들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내심은 침실에 들어서는 순간 한계에 달했습니다. 아니, 제 옛 침실이라고 해야겠군요. 방은 완전히 아름의 영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가지들이 침대와 의자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역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제 눈은 화장대에 멈췄습니다. 온갖 화장품들 사이에 제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붉은 만호 귀걸이였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그것이 상자 안에 있지 않고 저를 따라 방으로 들어온 아름의 귓가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조명 아래 붉은 만호는 핏방울처럼 빛나며 그녀의 비웃음과 섬뜩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왜요, 언니? 제가 이 귀걸이 한 거 예뻐요. 아름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제게 귀걸이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민준 씨가 그러는데 저한테 아주 잘 어울린대요. 이렇게 예쁜 건 자격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면서. 순간 저는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당장 달려들어 그녀의 귀에서 귀걸이를 뜯어내고 그 끝없는 뻔뻔함에 뺨이라도 때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귀걸이,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과 희망을 담아주신 부적 같은 물건을 감히 그녀가 어떻게 제 가장 신성한 유품을 빼앗아 저렇게 태연하게 달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당장 빼.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가웠습니다. 아름은 제 태도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금세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내가 왜 빼요? 민준 씨가 준 건데 이 집의 모든 것, 언니 물건까지 포함해서 이제 다 내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시죠. 다시 말하지. 당장 빼.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도전적인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것은 당신 것이 아니야. 제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아름은 겁을 먹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며 무의식적으로 귀를 가렸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머, 이게 여긴 왜 왔어? 장을 보고 돌아온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제 싸움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고 상황은 더욱 험악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 여사의 등장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던지고 소매를 걷어붙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시장 바닥에서 싸울 준비가 된 생선 장수 같았죠. 어제 내가 말했는데 못 알아들었어? 누가 여기 들어오랬어? 여긴 이제 내 집 아니야. 당장 꺼져. 그녀는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름은 예비 시어머니가 나타나자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 뒤에 숨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언니가 와서 이 귀걸이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민준 씨가 저한테 준 건데 저는 그들과 말싸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말로 싸우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들은 막무가내 논리와 상스러운 말로 저를 억누르려 할 뿐이었죠. 저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차가운 이성이 제가 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무익한 말다툼에 끼어드는 대신 저는 조용히 몇 걸음 물러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 행동에 김 여사와 아름은 의아해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리라 생각했을까요?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친척들은 멀리 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혼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게 깡패라도 부르려고 김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알려주는데 이 동네 보안 철저해. 괜한 짓 할 생각 마. 저는 아무 말 없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곧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네, 더가든 관리사무소입니다. 직원의 전문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B17동 소유주 김서연입니다. 저희 동 보안 CCTV 전체 영상 자료 제공을 요청합니다. 특히 정문, 복도, 그리고 저희 집 현관을 비추는 카메라 영상을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듣자 김 여사와 아름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당황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모양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물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사유와 필요하신 시간대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모녀를 힐끗 쳐다보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절도 및 재물 손괴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72시간, 그러니까 그제 아침 8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영상을 확보해 주십시오. 곧 변호사와 함께 보안실로 방문하여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해당 영상들을 중요한 증거로 봉인하고 보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해당 영상 데이터에 대한 어떠한 삭제, 수정, 간섭 행위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름의 입가에 걸려있던 만족스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감출 수 없는 불안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김 여사 역시 강한 척했지만 꽉 쥔 두 주먹이 그녀의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스럽고 뻔뻔했지만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절도 행위가 카메라에 찍혔을 때의 결과를 잘 알고 있었죠. 이것이 제 첫 번째 법적 대응이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지만 상대를 움츠러들게 하기에 충분한 한방이었죠. 저는 싸울 필요도 손을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빌라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이용해 그들의 민낯을 드러낼 겁니다. 그들이 몰래 제 물건을 빼돌리는 모습이나 아름이 제 물건을 뒤지는 장면이 공개되었을 때 과연 그들이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김 여사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더 이상 아까처럼 기세등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하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 증거와 법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제가 주도권을 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CCTV 확보라는 첫 번째 심리적 압박 후 저는 잠시나마 우위를 점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 여사와 아름은 더 이상 제게 욕을 하거나 쫓아내려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죠. 지금이 바로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상황을 바꾸기 전에 집안의 모든 현장을 기록으로 남겨둘 기회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담배꽁초가 가득 담긴 고려청자 닭이 세트가 있는 거실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 각도에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더러워진 찻잔을 클로즈업하고 고급 찻상 위에서 오염된 닭이 세트 전체를 찍었습니다. 사진의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그들이 제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훼손했는지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겁니다. 다음으로 저는 책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빛이 미륵불상과 조선백자 화병, 모든 것이 제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벽에 걸린 제 결혼사진 대신 걸려있는 민준 씨와 아름의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짧은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카메라를 거실 전체로 돌리며 동시에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몇 월 며칠 저 김서연은 B17동 저택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강제로 집을 떠난 후에 거실 현장입니다. 결혼사진은 교체되었고 귀중한 장식품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훼손된 흔적이 보입니다. 제 행동에 김 여사는 분노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뭘 찍는 거야? 누가 허락했어? 그녀는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재빨리 물러나 휴대폰을 높이 쳐들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경고했습니다. 제 몸에 손대시면 폭행죄로 추가 고소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은 제 소유의 재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뿐입니다. 잘못한 게 없으시면 두려울 것도 없으시잖아요. 제 말에 그녀는 주춤했습니다. 아름은 옆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자신이 멋대로 가져다 쓴 제 명품 옷과 가방들을 떠올리고 있을 겁니다. 그것들마저 제가 촬영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방마다 들어갔습니다. 더러워진 테이블보가 있는 식당, 제 귀한 책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서재. 제가 지나가는 곳마다 꼼꼼하게 사진과 영상을 남겼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면서 저는 일부러 크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사진과 영상은 제 클라우드 계정에 실시간으로 동기화되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을 부숴도 아무 소용없을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심리적 압박이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는 안전하며 파괴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이 가장 치매의 흔적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제 옷장이 뒤져지고 몇몇 명품들이 사라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제 비싼 화장품들이 함부로 사용된 화장대도 클로즈업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전히 멍하니 서 있는 어머니의 붉은 만호, 귀걸이를 한 아름의 모습도 잊지 않고 담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영상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름 씨, 현재 제 개인 소유물이자 가보인 붉은 만호 귀걸이를 불법적으로 착용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얼굴의 정면으로 향하자 아름은 당황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찍지 마요. 카메라 꺼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촬영을 멈추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저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보죠. 제 시선은 창백해진 아름의 얼굴에서 옷장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아늑했던 제 침실을 침묵이 감쌌습니다. 김 여사와 아름은 숨을 죽인 채 제가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지 예측하려 애쓰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시선은 그들에게 오래 머물지 않고 제 가장 가치 있고 사적인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붙박이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다가가 옷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들 사이로 회색빛의 전자식 금고가 겨울잠을 자는 짐승처럼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에는 외할머니의 봉황 목걸이를 포함한 나머지 예단과 귀금속, 결혼 전 제 명의로 된 부동산 서류, 예금 통장, 그리고 비상금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 경제적 독립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자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었습니다. 또 무슨 꿍꿍이야? 김 여사가 날카롭게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금고의 보안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오직 저와 민준 씨만 아는 우리 두 사람의 생일을 조합한 숫자였습니다. 그가 배신하고 비겁할 수는 있어도 설마 이것까지 건드렸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익숙하게 숫자판을 눌렀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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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엔터 버튼을 누르고 딸깍하는 익숙한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제어판의 LED가 붉게 깜빡였습니다. 비밀번호 오류.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잘못 눌렀나?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스스로를 진정시킨 뒤 다시 한번 숫자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눌렀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붉은 등은 여전히 저를 조롱하듯 깜빡였고 경고음은 방안을 울렸습니다.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잠기기 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여전히 실패였습니다. 그 순간 끔찍하고 잔인한 진실이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다. 분노가 제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습니다. 제 물건을 마음대로 쓰고 제 귀걸이를 하는 것은 뻔뻔했지만 그저 좀스러운 탐욕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금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 그것은 제 핵심 자산을 완전히 빼앗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교활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빈손으로 내쫓는 것을 넘어 완전히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단 한 푼도 없이, 발붙일 곳도 없이 저는 돌아섰습니다. 제 눈빛은 두 자루의 비수가 되어 김 여사와 아름에게 박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순진한 척하는 어설픈 연기와 감출 수 없는 희열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아름은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사라졌습니다. 비밀번호, 제 목소리가 이새로 새어나왔습니다. 누가 바꿨어? 김 여사는 불에 댄 듯이 펄쩍 뛰었습니다. 난 몰라. 내 금고, 내 비밀번호를 내가 어떻게 알아? 내 남편한테 물어봐. 여긴 내 아들 집이고 걔는 뭐든 할 권리가 있어. 네가 다시 와서 훔쳐갈까봐 바꿨는지도 모르지. 그녀는 뻔뻔하게 발뺌하며 모든 죄를 민준 씨에게 떠넘겼습니다. 아름도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니. 민준 씨는 꼼꼼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외부인으로부터 가족 재산을 지키려고 한 거겠죠. 언니는 이제 외부인이니까. 외부인.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들은 그렇게 잔인한 말을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말 섞을 필요가 없었죠.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금고 전체를 촬영하고 시리얼 번호와 모델명을 기록했습니다. 좋아요. 제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이 금고는 제 돈으로 산 영수증과 증빙 서류가 완벽한 제 개인 재산입니다. 합법적인 소유주의 재산 접근을 막기 위해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명백한 형사 범죄입니다. 법대로 하죠.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미리 경고하는데 지금부터 이 금고를 옮기거나 파손하거나 열려고 시도하는 어떠한 행동도 당신들의 죄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보안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할 테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방을 나섰습니다. 분노는 식고 강철처럼 차가운 결단력만 남았습니다. 저는 더 빠르고 더 단호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온 차문 닫는 소리는 단호한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지만 바로 시동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핸들을 꽉 쥔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들끓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가 바뀐 것은 제게 적색 경보를 울렸습니다. 그들이 그런 짓까지 했다면 제 다른 재산, 특히 은행에 있는 자산을 노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순식간에 명료해졌습니다. 저는 시간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경찰이 아닌 제 이혼 절차를 원만하게 처리해준 노련하고 날카로운 중년의 안 변호사님께 걸었습니다. 네, 안 변호사입니다. 김서연 씨.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차분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긴급 상황입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김 여사와 아름이 집을 점거한 일, 제 예단이 훼손된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서류와 귀금속이 든 금고의 비밀번호가 바뀐 일을 간결하지만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안 변호사님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그는 단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금고 안에 재산 양도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등기 권리증, 위임장, 혹은 계좌 정보 같은 것들요. 그의 질문은 제 머리를 번개처럼 내리쳤습니다. 네, 어머니가 물려주신 시골 땅 등기 권리증이랑 주식 투자 계약서 몇 개가 확실치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안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김서연 씨,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에 전화해서 모든 거래를 임시 동결시키는 겁니다. 모든 계좌입니다. 결제 계좌, 예금, 신용카드, 특히 투자 계약까지 전부요. 그런 다음 가장 가까운 은행 지점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서면으로 요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즉시 법원에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하여 김서연 씨 명의 또는 민준 씨와 공동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 금지 명령을 받아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제가 거래하는 가장 큰 은행의 VIP 전용 콜센터로 전화했습니다. 대기 음악이 이렇게 초조하게 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XYZ 은행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서연 고객님.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고객 서비스 팀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매우 긴급한 상황입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의 심각성이 통했는지 몇 초 후 더 차분하고 믿음직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혼 후 재산 분쟁 중이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재산 탈취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를 즉시 동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객님,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정보 확인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10년 전에 설정해둔 비밀 질문에 답했습니다. 확인이 끝나자 그는 말했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시스템에서 고객님 계좌의 모든 출금 거래를 임시로 중단하겠습니다. 다만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1시간 내로 지점에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은행에 임대한 대여금고도 즉시 봉인해 주십시오.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저와 제 변호사가 함께 있을 때까지는 접근할 수 없도록요. 아시겠습니까? 네, 고객님,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해당 요청도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방어선 하나가 세워진 겁니다. 그들의 탐욕은 끔찍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유형의 자산뿐만 아니라 제 뼛속까지 빨아먹으려 했습니다. 그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지만 동시에 제 투지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금융적인 퇴로를 막았습니다. 이제 반격을 위한 군대를 모을 시간입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지만 오피스텔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돌려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싸움에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시고 저를 돌봐주셨던 옛 집사 이모님이었습니다. 제 차는 낡은 아파트 단지 사이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낡은 건물들은 제가 방금 떠나온 화려한 빌라 단지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에 오니 마음이 평온하고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1층의 작은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저희 집에 심었던 것과 똑같은 보라색 부겐빌레아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익숙한 인형이 집 안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이모님이었습니다. 이모님은 이미 환갑이 넘으셨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으며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총명했습니다. 이모님은 제게 단순한 집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모님은 제게 가족이자 존경하는 어른이셨습니다. 제가 자라는 것을,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을 지켜보셨고 지난 8년간 제가 겪어야 했던 슬픔도 묵묵히 지켜봐 주셨습니다. 아가씨,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이모님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 세월 고생한 이모님의 손은 거칠었지만 무척 따뜻했습니다. 이모님을 보자 제가 애써 지탱해온 강인함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모님, 저는 겨우 이모님을 부르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모님은 제 마음속 폭풍을 다 읽으신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제 손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모님의 집은 작았지만 무척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모님은 저를 낡은 나무 의자에 앉히고는 따뜻한 생강차를 타주셨습니다. 이거 마시고 몸 좀 녹여요. 무슨 일이든 천천히 말해봐요. 찻잔을 들자 뜨거운 김이 올라와 눈이 시큰거렸습니다. 저는 이모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침의 이혼 재판부터 법원 앞에서의 대치, 그리고 방금 저택에서 일어난 일까지 어머니의 예단이 훼손된 일, 붉은 만호 귀걸이, 그리고 비밀번호가 바뀐 금고 이야기까지 말을 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모님은 조용히 들으셨고 미간의 주름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인자하던 얼굴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이모님은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온화한 분에게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악독하고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있을 수 있어. 그 모녀는 정말 독사 같은 것들이야. 불쌍한 우리 아가씨.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모님은 저를 안쓰러워하면서도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 돼. 저것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둘 순 없어. 그 예단은 사모님이 남기신 거야. 사모님의 피땀이라고. 그 악마들 손에 넘어가게 할 순 없어. 이모님의 말에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께 전화했고 은행 계좌도 막았지만 집에 있는 물건들은 그들이 빼돌릴까봐 두려워요. 이모님은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모님은 상자를 열고 빛바랜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거 봐요. 저는 호기심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은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어머니의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제목은 위임장. 저는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 마치 무언가를 예감한 듯 공증과 붉은 인주가 찍힌 위임장을 작성해 두셨습니다. 이모님 이순자에게 어머니 자신 그리고 훗날 저를 대신하여 제가 결혼식 날 받은 모든 예단을 관리, 보호, 그리고 회수할 정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첨부된 서류에는 제가 어젯밤 작성했던 것과 똑같은 상세한 예단 목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록에는 어머니와 증인의 서명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도 이 딸을 걱정하고 지켜주려 하셨군요. 어머니는 시댁을 완전히 믿지 않으셨고 저를 위해 퇴로를 마련해 두셨던 겁니다. 사모님께서 당부하셨어요. 이모님이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에게 정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꼭 필요할 때만 이걸 꺼내라고. 이게 사모님이 아가씨에게 남기는 마지막 부적이라고 하셨어요. 아마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아요. 저는 위임장을 손에 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를 통째로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법과 증거가 있고 이제 어머니의 신성한 위임까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안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김서연 씨, 방금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법무법인 증거기록팀과 전문이사업체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늘 오후 바로 재산 회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모님의 등장과 어머니의 위임장, 그리고 변호사님의 전화. 모든 것이 운명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전면적인 반격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저는 그 저택으로 돌아갈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정의와 함께. 불과 1시간여 후 이모님 댁 앞 작은 골목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안 변호사님과 정장을 입은 법무법인 직원 2명을 태운 고급 세단이 제 차 뒤에 멈춰섰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포장이사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몇 명이 차에서 내려 박스와 테이프, 각종 포장재를 들고 대기했습니다. 이 거창한 행렬의 등장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안 변호사님이 다가와 저와 이모님께 악수를 청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는 제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보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공증된 이 위임장과 재산 목록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재산 회수 절차는 완전히 합법화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직원들도 다가와 자신들을 소개하고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재산 회수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영상 기록하여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과 대화가 상세히 기록되어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례 없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제 모든 행동은 치밀하게 계산되었고 법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먹구구식 재산 다툼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투명한 법 집행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다시 더 가든 빌라 단지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 그 존재만으로도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정문 경비 아저씨는 안 변호사님의 서류와 아직 초기 단계인 법원의 소환장을 확인한 후 아무 말도 묻지 못하고 우리 일행을 모두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이사 트럭은 B17동 저택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저와 이모님, 안 변호사님, 그리고 직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뒤에서 명령을 기다리며 줄을 섰습니다. 이 엄숙하고 전문적인 광경은 김 여사 모녀의 추하고 혼란스러운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야 문이 빼꼼 열렸습니다. 막 돌아온 듯한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얼굴색이 변했지만 제 뒤에 서 있는 변호사와 직원들, 이삿짐 센터까지 본 후에는 종이처럼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 씨, 이게 무슨 짓이야? 민준 씨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 변호사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저는 김서연 씨의 법률 대리인 안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는 김서연 씨 어머니의 합법적인 위임장에 근거하여 공증된 목록에 따라 김서연 씨의 개인 재산을 회수하러 왔습니다. 관련 서류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변호사님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보았고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김 여사와 아름이 집안에서 달려나왔습니다. 눈앞의 광경의 두 사람은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또 너야, 무슨 난리를 피우려는 거야? 조폭이라도 끌고 왔어? 김 여사가 소리쳤지만 평소의 기세는 사라지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직원이 앞으로 나서며 작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X의 직원들입니다. 업무 수행을 위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두 분의 모든 언행은 증거로 기록됩니다. 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언행을 삼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용어와 단호한 태도는 김 여사의 길을 단번에 꺾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이모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님은 재산 목록을 손에 들고 넋나간 듯 서 있는 민준 씨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두들 일을 시작합시다. 이모님이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목록에 따라 하나씩 회수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실 찻상에 있는 용이 되는 잉어무늬 고려청자 닭이 세트. 즉시 두 명의 직원이 스티로폼과 포장재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담배꽁초로 더러워진 찻잔과 접시를 조심스럽게 집어 부드러운 천으로 닦은 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전문적으로 포장했습니다. 법의 감시 아래 김 여사 모녀와 배신자 남편의 무력하고 분노에 찬 시선 앞에서 공개적인 재산 회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택 안의 분위기는 기묘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조용하고 전문적인 회수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테이프 뜯는 소리, 포장재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물건들이 상자에 조심스럽게 담기는 소리가 질서와 정의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세 사람의 분노에 찬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거실 구석에 몰려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었던 물건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모님은 거실 중앙에 서서 목록을 들고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책장 위에 있는 비취 미륵불상. 다음 방구석에 있는 높이 40cm 조선백자 화병. 이모님이 읽을 때마다 직원들이 다가와 해당 물건을 법무법인 직원의 감독 아래 신중하게 포장했습니다. 직원의 카메라는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물건의 원래 상태부터 상자에 안전하게 봉인되기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승자의 희열보다는 알 수 없는 슬픔과 기묘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것을 되찾고 있었고 어머니와의 추억을 되찾고 있었으며 동시에 잘못된 결혼의 잔해를 제 손으로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실, 식당, 서재의 물건들이 차례로 포장되어 트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모님이 침실의 물품 목록을 읽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아름은 안절부절 못하며 두 손을 비비꼬았고 계속해서 저와 민준 씨를 번갈아 쳐다보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모님이 침실로 들어서자 일행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모님은 방을 한번 훑어본 후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항목 27번 18K 금태 물방울 모양 붉은 만호 귀걸이 한 쌍. 그 말이 떨어지자 모든 시선이 아름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모님도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꾸짖는 어른의 엄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름 씨, 목록에 있는 물건이 당신 귀에 있군요. 우리가 봉인할 수 있도록 빼주시죠. 아름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렸습니다. 이건 민준 씨가 준 거예요. 내 거라고요. 그녀는 민준 씨에게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민준 씨, 뭐라고 말 좀 해봐요. 당신이 나한테 준 선물이잖아요. 민준 씨는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지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저와 자기 어머니를 번갈아 볼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가 보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내 아들이 자기 여자친구한테 사준 걸 네가 뭔데 달라는 거야. 조용히 하시죠. 안 변호사님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김 여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귀걸이는 공증된 김서연 씨의 예단 목록에 포함된 재산입니다. 김서연 씨의 동의 없이 혼인기간 중 이루어진 모든 증여나 매매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만약 아름 씨가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불법 점유 혐의로 경찰의 개입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지는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망치처럼 내리쳐 김 여사 모녀의 억지 주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불법 점유라는 두 단어에 아름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민준 씨를 쳐다봤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 그의 비겁함은 그녀를 가장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천천히 다가가 아름의 앞에 섰습니다. 증오가 아닌 연민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었죠? 당신 것이 아닌 건 돌려줘요. 스스로를 절도범으로 만들지 말고. 제 말은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법의 압박, 연인의 침묵, 그리고 굴욕적인 상황 앞에서 아름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귀로 가져갔습니다. 붉게 칠한 손톱이 한참을 더듬거린 후에야 겨우 귀걸이를 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씩 마치 놓기 싫다는 듯 꽉 쥔 손으로 귀걸이를 뺐습니다. 그리고 패배자처럼 핏빛 같은 붉은 귀걸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작은 벨벳 상자를 가져왔고 이모님은 부드러운 비단 손수건으로 아름의 손에서 귀걸이를 집어 상자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딸깍, 상자가 닫혔습니다. 신성한 유품 하나가 돌아왔지만
제게 그것은 영원히 더럽혀진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법무법인 직원이 관련자들의 서명이 담긴 봉인 스티커를 상자에 붙였습니다. 점유자의 굴욕 속에서 한편의 막장극이 막을 내렸습니다. 아름의 굴욕은 김 여사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고 간 듯했습니다. 그녀는 미래의 며느리가 망신당하는 것을, 그리고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던 재산이 하나씩 떠나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두려움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막 짐을 옮기려던 직원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들 멈춰. 아무도 이 집에서 아무것도 못 가져가. 여긴 내 아들 집이야. 집 앞 물건도 다 내 아들 거라고. 너희들은 다 강도야. 그녀는 양팔을 벌리고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늙은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애처롭기도 하고 혐오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에 민준 씨도 정신을 차린 듯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이 상해서였을까? 아니면 연인 앞에서 더 이상 비겁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을까? 민준 씨도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섰습니다. 맞아요. 다들 멈춰요. 무슨 일이든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서연 씨, 이렇게까지 할 순 없잖아. 우리 그래도 부부였는데. 그는 남은 정에 호소하려 했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닌 법으로 움직이는 시스템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직원은 여전히 침착하게 카메라를 그들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엄숙하게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공무집행 방해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저희는 모든 합법적인 서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해하신다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질 겁니다. 안 변호사님도 날카롭게 덧붙였습니다. 민준 씨, 당신 물건이라고요? 그럼 이 목록에 있는 물건들이 당신이 구매했다는 증빙 서류를 보여주시죠. 분명히 말하지만 이 모든 예단은 김서연 씨에게 개인적으로 증여되었다는 증인과 증거가 명확합니다. 민법에 따라 이것은 김서연 씨의 특유 재산이며 당신은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소란을 피울수록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의도만 명확해질 뿐입니다. 법적 근거에 기반한 변호사님의 단호한 말에 두 모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억지를 부릴 수는 있었지만 법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들이 문 앞에서 얼어붙어 있는 동안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이모님의 지시에 따라 연문을 통해 조용히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민준 씨 모자에 무의미한 소란은 무시한 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했습니다. 봉인된 상자들이 하나씩 트럭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취 불상, 백자 화병, 비단 그림 병풍, 스위스 시계, 제 것이었던 모든 것, 어머니의 유산이 마침내 진짜 주인에게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 광경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민준 씨에게 기대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하늘아, 아들아, 대체 왜 저런 걸 집에 들여서 집안을 풍비박산내는 꼴을 봐야 하니. 다 뺏겼어. 다 뺏겼다고. 민준 씨는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는 원망과 무력감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 순간 이후로 우리 사이에 한 톨의 정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바로 그들이었으니까요. 재산 회수는 질서정연하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저항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인공인 비극의 무기력한 관객이 되어 천천히 그리고 막을 수 없이 집행되는 정의를 씁쓸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재산 회수가 끝나고 며칠 뒤 분위기는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실은 트럭은 변호사님이 미리 빌려둔 안전한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더 큰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 변호사님은 김 여사와 민준 씨,
그리고 아름에게 재산 점유 및 훼손과 관련된 문제로 자신의 사무실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면담은 법률 사무소의 작고 고급스럽지만 차가운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와 이모님은 일찍 도착했습니다. 우리 맞은편에는 그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눈에 띄게 초췌해 보였고 평소의 기세는 피로와 불안으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름은 불안감을 감추려는 듯 짙은 화장을 했지만 외탄 눈과 계속해서 손을 비비꼬는 모습이 그녀의 초조함을 드러냈습니다. 안 변호사님은 주재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노트북 한 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그들 쪽으로 돌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빌라 단지의 선명한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제 집 앞 전체를 조망하는 각도였습니다. 화면 구석의 시간은 제가 재산을 되찾으러 가기 하루 전인 새벽 2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로고도 없는 작은 트럭 한 대가 다가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리고 잠시 후 아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잠옷 차림에 얇은 가운을 걸치고 머리는 부스스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트럭에서 내린 낯선 남자 2명에게 손짓했습니다. 제 맞은편의 세 사람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김 여사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준 씨는 놀라움과 혼란이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름은 집안을 가리키며 남자들에게 무언가 말했고 그들은 미리 포장된 상자들을 집안에서 꺼내오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했지만 도자기나 장식품을 담는 데 쓰이는 크기의 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상자들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약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마지막 상자를 싣고 난 후 아름은 남자 중 한 명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고 서둘러 문을 닫고 집으로 사라졌습니다. 트럭도 즉시 시동을 걸고 떠났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안 변호사님이 재생을 멈췄습니다. 회의실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게 뭐야? 민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한 눈으로 아름을 돌아봤습니다. 아름아, 설명해봐.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름은 화들짝 놀라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낡은 물건들 좀 정리한 것뿐이에요. 낡은 물건? 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새벽 2시에 트럭까지 불러서 돈까지 줘가면서 낡은 물건을 정리한다고? 그 말을 누가 믿을 것 같아. 그때서야 김 여사도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다가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아름에게 손가락질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나까지 속이고 혼자 꿀꺽하려고 했어. 탐욕은 그들이 그 자리에서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아름의 절도 행위를 고발하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거짓과 이익으로 맺어진 그들의 관계에 비수를 꽂는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와 김 여사가 그토록 믿고 감쌌던 작은 연인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한방이었고 그들의 완전한 붕괴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내부는 안 변호사님의 헛기침 소리에 중단되었습니다. 조용히 해주시죠. 그는 침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영상은 첫 번째 증거일 뿐입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들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두 번째, 은행 측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혼 판결 직후 누군가 김서연 씨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온라인 주식 투자 계좌에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2차 비밀번호 오류로 거래는 실패했고 몇 시간 후 김서연 씨가 계좌를 동결시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B17동 저택의 IP 주소에서 접속한 모든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아름 씨, 이 점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름은 고개를 숙인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 변경과 주식 계좌 접속 시도는 우발적인 행동이 아닌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재산 탈취 음모였음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김 여사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의 은행 관련 음모는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아름을 보는 눈빛에는 분노를 넘어 혐오와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한 토끼인 줄 알았더니 교활한 여우를 집에 들였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세 번째, 안 변호사님이 계속했습니다. 증인 진술입니다. 이모님, 부탁드립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앉아 계시던 이모님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모님은 그 세 사람을 보지 않고 안 변호사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목소리는 감정이 벅차 조금 떨렸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이모님은 제가 저택에 있던 마지막 날들에 목격했던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김 여사와 아름이 제 재산에 대해 수군거렸던 일, 제 예단을 함부로 다뤘던 일들을요. 저는 김 여사가 아름이한테 마음껏 써라. 어차피 다 우리 것이 될 테니라고 말하는 걸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름이가 아가씨 서재에 몰래 들어가 서류들을 사진 찍는 것도 봤습니다. 아가씨께 말씀드리려 했지만 무서웠습니다. 이모님은 목이 메었습니다. 이모님의 증언 하나하나는 그들이 애써 만든 거짓의 거품을 터뜨리는 바늘과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존경했던 어머니, 그토록 사랑했던 연인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니 그의 세계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법무법인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입니다. 저희가 재산을 회수하러 갔을 때의 모든 현장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떨이로 쓰인 닭이 세트, 더러워진 비단 테이블보, 그리고 아직 찾지 못한 분실물까지 모든 것이 사진과 영상과 함께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산정한 피해액만 해도 상당합니다. 안 변호사님이 서류처를 그들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 즉 재산, 은닉 영상, 불법 계좌 접속 시도, 증인 진술, 그리고 피해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저희는 여러분을 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목들에 대한 처벌은 아시다시피 단순히 손해배상으로 끝나지 않고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징역형이라는 두 단어가 회의실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름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는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닌 처절한 애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은 완벽하게 그리고 반박할 수 없이 드러났습니다. 거짓의 장막이 겉이고 탐욕과 배신, 비열한 음모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졌습니다. 완벽하게. 그 면담 이후 세 사람은 넋이 나간 채 돌아갔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형사 고소라는 경고의 무게가 그들의 오만함을 완전히 짓눌렀습니다. 그들은 막다른 길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 변호사님은 그들에게 3일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합의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하며 자신들의 것이 아닌 것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패소가 확실한 재판과 감옥행에 직면하거나. 저는 그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제 집을 완벽하게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저택이 민준 씨 명의의 결혼 전 재산이라 해도
이혼 합의에 따라 공동재산 분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제가 합법적으로 거주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불법 행위를 근거로 저는 제 안전과 남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그들의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문 보안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몇 시간 후 열쇠 기술자, CCTV 및 경보 시스템 설치 전문가들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집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어제의 대질신문 이후 그들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면목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집 열쇠 하나와 민준 씨가 급하게 쓴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랑 엄마는 나갔어. 미안해. 그 세 글자는 너무 늦었고 공허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받은 상처를 지울 수도 그와 그의 가족이 제게 저지른 비열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집어들어 쳐다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니까요. 작업 시작해 주세요. 저는 보안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정문, 현관문, 모든 방문에 잠금 장치를 교체해 주세요. 휴대폰으로 모니터링 가능한 새 CCTV를 설치하고 보안 회사와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연결되는 도난 경보 시스템을 활성화해 주세요. 작업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집안 가득 드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옛 주인들의 더러운 흔적과 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낡은 자물쇠, 아마도 저를 감시하는 데 사용되었을 낡은 카메라들, 모든 것이 제거되고 새롭고 안전한 최신 장비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동안 저와 이모님은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은 텅 비었지만 한결 깨끗하고 상쾌해졌습니다. 이모님은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햇살과 바람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마치 공간을 정화하는 의식처럼 저는 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름의 싸구려 향수 냄새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찌푸리고 즉시 청소 전문 업체에 전화하여 대청소와 탈취, 모든 커튼과 침구류 세탁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오후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저는 거실 중앙에 서서 새로 설치된 모든 카메라의 영상이 표시되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문, 정원, 거실, 부엌까지 집 안팎의 모든 구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안전과 통제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곳이 진정한 제 집,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요새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법뿐만 아니라 제 단호함과 강인함으로 이 집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집, 제 침대에서 깊고 평화로운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은 없었습니다. 안 변호사님의 예상대로 이틀 후 민준 씨 측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들은 합의안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히 불리한 형사소송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 대면은 법률사무소나 법원이 아닌 도심의 대형 공증 사무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합의가 서면으로 기록되고 번복할 수 없는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갖게 될 장소였죠. 저는 안 변호사님, 이모님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단정한 오피스룩을 입었지만 진주로 된 매화 모양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제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순수함, 생명력,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그들은 우리보다 몇 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김 여사는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늘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 민준 씨의 부축을 받아야 했습니다. 민준 씨는 야위고 창백했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땅만 쳐다봤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아름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민낯이 드러난 후 더 이상 나타날 용기가 없었거나 아니면 민준 씨와 김 여사가
더 이상 그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만과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결국 그렇게 부서졌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회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중앙에는 근엄한 표정의 중년 공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합의서의 각 조항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내용은 매우 명확하고 상세했습니다. 첫째, 김 여사와 민준 씨는 재산 접근 방해, 예단 무단 사용 및 훼손, 금고 비밀번호 변경 등 자신들의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 둘째, 그들은 독립적인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에 따라 훼손되거나 분실된 모든 물품의 가치를 전액 배상한다. 최종 산정액은 거의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셋째, 민준 씨는 저와 법무법인 직원이 입회한 가운데 전문 기술자와 협력하여 금고를 열어야 하며 모든 비용은 그가 부담한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 제가 형사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민준 씨는 B17동 저택의 소유권 전체를 제게 이전한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한 방이었고 제가 겪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온갖 수단으로 빼앗으려 했던 집이 결국 합법적으로 제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증인이 이 조항을 읽었을 때 김 여사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반대하려는 듯 민준 씨를 쳐다봤지만 그는 지친 듯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어머니를 황혼기에 감옥에 보내지 않을 유일한 대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증인이 합의서를 그들 쪽으로 밀었습니다. 조항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서명 및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여사는 합의서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앙상한 손이 떨렸습니다. 한때는 권위적이고 무서웠던 세상의 중심이었던 그녀가 이제 법이라는 거대한 증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펜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 아닌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아마도 뒤늦은 후회가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펜을 내려놓고 서명하는 순간 오랫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의 희열이 아니라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종이 위에 남겨진 그녀의 떨리는 글씨는 그녀가 제게 안겨준 모든 잘못과 고통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김 여사에 이어 민준 씨도 조용히 서명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기계처럼 절차를 따랐습니다. 날인이 끝나자 공증인이 합의서에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그 건조하고 단호한 소리는 길고 긴 법적 싸움의 종결을 알렸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합의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증인이 선언했습니다. 각 당사자는 사본을 한 부씩 보관하며 약속된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 변호사님이 사본을 받아 조심스럽게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민준 씨가 어머니를 부축해 일어섰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연 씨, 그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저는 한때 저를 사로잡았던 이제는 낯설고 공허해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사과는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없어요.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게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과거를 닫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당신과 어머님도 잘 지내세요.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모든 은원과 애증은 이 순간부로 묻혀야 했습니다. 그들은 힘없고 패배한 뒷모습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삶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명예와 마음의 평온까지 잃었습니다. 탐욕은 그들에게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며칠 후 합의서의 모든 조항이 신속하게 이행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제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는 전문가를 불러 금고도 열었습니다. 다행히 안의 물건들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외할머니의 봉황 목걸이는 여전히 그곳에서 위엄있게 빛나고 있었고 중요 서류들도 무사했습니다. 저택의 소유권 이전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이름 김서연이 선명하게 적힌 새 등기 권리증을 손에 쥐었을 때 온전한 자립감과 안정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자신의 힘으로 제 자신의 집에서 당당히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모님은 행복에 겨워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모님께서도 활짝 웃고 계실 거예요. 아가씨, 정말 강하고 훌륭하게 해냈어요. 사모님이 사람을 잘못 보지 않으셨어. 저는 이모님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모님과 어머니, 그리고 정희가 늘 제 곁에 있어준 덕분이에요. 정의로운 합의는 제게 재산을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치에 대한 믿음을 돌려주었습니다. 악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진실을.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저는 진정으로 저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대청소와 재정리를 마친 저택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띄었습니다. 저는 김 여사가 좋아하던 무겁고 칙칙한 가구들을 모두 치우고 세련되고 밝은 색상의 가구들로 교체했습니다. 정원에는 더 많은 꽃을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피어나는 장미를 보는 것은 제게 큰 평화를 주었습니다. 이모님은 더 이상 낡은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고 저와 함께 지냈습니다. 이모님이 곁에 계시니 넓은 집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녁마다 우리는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영화를 보거나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달을 보았습니다. 그 평화로운 나날들이 제 마음의 상처를 서서히 치유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되찾아온 예단들을 정리하다가 붉은 만호 귀걸이가 담긴 작은 벨벳 상자를 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 아래 두 개의 붉은 돌은 여전히 핏빛처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답지만 어딘가 섬뜩하게, 한때는 부적처럼 소중히 여겼지만 이제 그것을 보니 조롱하던 아름의 미소, 민준 씨의 배신,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들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어머니의 유품이 아니라 슬픔의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간직한다면 볼 때마다 마음의 상처가 덧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는 아이들을 돕는 자선단체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인자한 미소를 지닌 재단 이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하소연이 아니라 제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귀걸이는 매우 가치 있는 물건입니다. 저는 벨벳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게도 한때는 큰 의미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좋지 않은 기운을 담고 있어요. 더 이상 간직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제 슬픔을 의미 있는 일로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것을 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경매에 붙여서 그 수익금으로 수술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이 귀걸이의 아름다움이 슬픈 기억 대신 생명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은 감동과 존경이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을 대신해 선생님의 귀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보석을 기적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선한 마음이 많은 작은 심장들에게 건강한 박동을 선물할 것입니다. 자선단체를 나오며 저는 푸른 가로수길 아래를 걸었습니다. 마음이 구름처럼 가벼웠습니다. 저는 물질적인 것을 내어주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놓아주고 아픔을 사랑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이야기는 통쾌한 복수가 아닌 인간적인 행동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잃었지만 강하고 독립적이며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제 앞에는 새로운 길,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이 햇살과 희망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